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1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는 항공 역사상 아주 기념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1969년 2월 10일 한국 시간입니다. 2월 10일 처음으로 보잉 747 전보라고 불리는 보잉 747이 취항을 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 보잉 747이라 하면 전보라고 불리죠. 이 보잉 747이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다. 아니, 세계 역사를 바꾸고 문명을 새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위대한 발명이 얼마나 이 세상을 다르게 만드느냐. 좋은 방향으로 만들었죠. 보잉 747이 등장함으로써 비행기 값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연간 아마 해외여행하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 넘을 겁니다. 한국은 연간 한 3천만 명이 해외 나가지 않습니까? 다 비행기 타고 나갑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보잉사의 이 전보 제작이죠. 전보. 어떤 한 비행기가 이렇게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보잉이 만든 B-29 또 보잉의 707 보잉 747의 전신이 보잉 707입니다. 이것도 아주 세계 여행을 세계 도처의 여행을 아주 원활하게 만든 비행기였는데 그것을 확대한 것이 보잉 747입니다. 근데 이 보잉 747은 들어가 보시면은 복도가 두 개죠. 복도가. 보통 비행기는 좁아서 복도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잉 747은 복도가 양쪽에 두 줄로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이런 비행기를 와이드 보디라고 합니다. 와이드 보디. 와이드 바디. 이게 옆으로 넓다는 뜻이죠. 그리고 2층이 있습니다. 요새 에어버스 380은 2층이 쭉 연속돼 가지고 1층, 2층입니다만은 이 보잉은 앞부분만 2층으로 되어 있죠. 2층. 보통 2층이 비즈니스 클래스 또는 1등석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전보 보잉 747이 몇 대나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들 공항에 가기만 하면 보잉 747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죠. 한 몇만 대 만들어진 것 같죠. 보잉이 지금까지 만든 747 대수가 몇 대냐 하면은 1546대입니다. 1546대. 생각보다 적죠. 1546대. 의 비행기가 아마 이거 1546대 거의 대부분이 지금 뜨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거의 대부분이 하늘에 떠 있을 겁니다. 이 비행기는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땅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채공 시간이. 그러려면 얼마나 정비를 치밀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의 부품 하나만 잘못돼도, 계기 하나만 잘못돼도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동안에 이 보잉 1546대를 만들었는데 이 비행기가 완전히 파괴되는 걸 전손 사고라고 합니다. 전체가 없어지는 거. 이게 60대가 없어져 가지고 3,722명이 죽었습니다. 3,722명. 우리나라 대한항공도 전보 사고가 한번 꼽아볼까요? 예. 승객 사고만 꼽으면은 1983년 9월 1일 앵커리지에서 한국으로 오던 보잉 007편이 이 소련 영공으로 잘못 들어가 가지고 격추가 됐습니다. 269명이 죽었습니다. 269명. 그리고 1997년 여름 괌에 착륙하던 보잉 747 전보가 비가 오니까
비행장으로 내린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산을 들이받아가지고 200명 이상이 죽은 사고도 보잉입니다. 보잉 사고입니다. 보잉 747 사고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비행기죠. 사실은 보잉, 이렇지만은 보잉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비행기입니다. 안전한 비행기. 이 비행기는 무엇보다도 크죠. 크면서 빠릅니다. 음속 한 0.855, 시속 920km. 이 뒷발음을 받으면은 시속 1000km를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속거리가, 최신형이 항속거리가 14,320km.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고도 남죠. 14,320km를 납니다. 이 날개 길이가 날개 너비라고 해야 되겠군요. 날개 너비가 보잉 7478 이게 최신형인데 68.4m. 동체의 길이가 7478이 76.25m입니다. 아마 7478이 에어버스 에어 380보다 더 길 겁니다. 가장 긴 비행기일 겁니다. 보잉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747, 400이 제일 유명한데 현재 최신형은 747-8입니다. 이 747-8은 승객을 467명까지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언제 제일 무거운지 아십니까? 뜰 때가 제일 무겁습니다. 뜰 때가. 왜 그렇겠습니까?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뜰 때가 가장 무겁습니다. 뜰 때 무게, 이 보잉 747-8의 뜰 때 무게가 얼마냐? 448톤입니다. 448톤이면은 상당히 큰 배입니다, 배. 배가 뜨는 거예요. 거의 소리의 속도로.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탑승 시간 기다리면서 비행기 뜨는 걸 구경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보잉이 뜨는 거는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육중한 게 사뿐히 뜨느냐. 뜰 때 무게가 448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엔진이죠. 엔진. 이 엔진은 747-8은 GENX 아마 이거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든 것 같은데 다른 보잉은 프렛 앤 휘트니의 엔진 4개입니다. 4개. 엔진이 4개입니다. 요새 이제 새로운 비행기 787, 777에 나가면서 엔진을 2개로 줄이고 있습니다. 보잉 747이니까 엔진이 4개니까요. 그러니까 엔진 2개가 죽어도 비행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는 떴다가 뜬 무게로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부서져 버립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떴다가 무슨 고장이 나서 착륙을 하려면 기름을 버려야 합니다. 기름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뜰 때의 순수한 이 비행기 자체 무게는 반밖에 안 돼요. 220톤. 나머지는 기름, 그리고 짐이죠. 짐. 사람 무게는, 승객 무게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 기름입니다. 비행기는 전체 무게의 한 30-40%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싣고 다니는 탱커라고 보면 됩니다. 탱커. 그래서 비행기 사고만 나면 불이 나죠. 불이 납니다. 이 전보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이 비행기가 많이 팔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애용될 줄은 몰랐다고 그럽니다. 이 설계하는 사람들도 머지않아 초음속 비행기가 나올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과도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속 비행기가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개발한 콩코드. 그리고 당시 소련에서도 초음속 여객기를 내어놓았는데 이 2개가 다 실제 운용을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착륙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고 해가지고 소련의 초음속 여객기는 곧 들어가 버리고 이 콩코드는 꽤 몇 대 안 됐습니다. 꽤 오래 가다가 이제 완전히 퇴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전보가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요사이는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비행사고를 많이 취재하고 하다가 보니까 조종사도 많이 알게 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좀 봐주기도 해서 비행기를 타면은 조종석에서 조종사들하고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조종석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나 원래 세 사람이 앉게 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두 사람이죠. 옛날에는 기장, 부기장, 그 다음에 이 항공기관사라고 그럴까요? 플라이트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기장, 부기장 앉고 뒤에 자리가 한 3개쯤 나 있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계기 비행을 하니까, 대부분의 계기 비행을 하니까 잡담도 할 수 있고 또 조종석에 앉아서 보면은 이 앞이 유리로 이렇게 통유리로 쫙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 하늘이 매우 가깝게 보입니다. 특히 야간 비행을 할 때는 마치 우주 속으로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조종석에 가면 온갖 계기판이 있죠. 지금은 많이 이게 단순화됐을 거로 보는데 한때는 조종석에 있는 계기판이 2,000개나 됐다고 그래요. 2,000개나. 이 비행기는 부품을 계속 바꿉니다. 바퀴도 바꾸고 엔진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비행기가 몇십 년 가면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품을 자꾸 연결시키는 거죠. 저는 비행기 제조회사에도 록히드라든지 뭐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도 가봤는데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 가보면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대규모 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저 시애틀에 있는 보잉 경납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에서 부품을 만들어 와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립을 하죠. 이 전보 조종실에 앉아서 비행을 하다가 제가 멋진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1984년인데요. 85년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소련 위로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베리아 위로는 냉전 시대니까. 그래서 파리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극 위를 지나갑니다. 요새 북극 노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북극 노선은 근사합니다. 아래 보면은 뭐 눈이 보이기도 하고 엄청난 산도 보이고 이 북극 노선을 해서 어디 앵커리지까지 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내려서 뭐 라면 하나 먹고 다시 갈아타고 하는 한 20시간 걸리죠. 지금은 파리까지 가는데 한 1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그때 조종석에 앉아 있었는데 맥킨리, 요새는 맥킨리 봉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맥킨리 봉이 한 6,000m 될 겁니다. 그 사고가 참 많이 나요. 에베레스트를 처음 올랐던 고성동 씨도 거기서 죽었고 아주 사고가 많이 나는 데입니다. 그 날씨가 아주 좋아서요. 바로 그 옆을 지나갑니다.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상에서 아주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었어요. 조종사가 이럴 때는 커피를 한 잔 해야 된다면서 스튜어디스한테 연락해가지고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바로 맥킨리 봉 상공을 지나가던 조종실에서 내려다보는 또 맥킨리 봉은 다릅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이 비행기를 탈 때는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경치 좋아하는 사람은 윈도우 사이드 하죠. 윈도우 사이드. 윈도우 사이드를 하더라도 낮에 지나가야죠. 밤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낮에 지나가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는 분들은 좋은 산을 지나갈 때 이렇게 낮에 지나가는 비행편을 잡기도 합니다. 저는 이집트로 한
2011년이군요. 이집트로 갈 때 대한항공기를 탔는데 이게 중간에 우즈벡의 타슈켄트에서 잠시 들렸다가 뜨는데 마침 천산산맥을 위를 지나갔습니다. 천산산맥, 그 거대한 이 길이는 히말라야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 7,000m, 최고봉 7,000m 되는데 그 천산산맥 위를 지나가는 데만 해도 거의 한 1시간 이상 비행을 했는데 내려다 보니까 기기묘묘한 산, 엄청난 중량감을 가진 산을 보았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조종사가 방송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천산산맥 위를 지나가니까 한번 보십시오라고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객들을 깨울까 해서 어쨌든 이 비행기 타고 보는 경치 이것은 행운이 따라야 되겠고 미리 좀 비행 노선과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알프스 위를 날아가는 그 다음에 네팔에서 중국 티베트로 갈 때 히말라야 위를 지나가는 거라든지 밴쿠버와 시애틀이라든지 이것은 캐네디안 로키 위를 지나간다든지 하는 좋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의 비행기를 타면은 안데스 산맥을 지나간다든지 이런 경치 전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가 약간 빠졌습니다만은 하여튼 50년 전에 취향한 보잉 747 덕분에 우리가 비교적 상값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다른 것, 자기와 다른 것 또 이해하게 되었고 해서 문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위대한 비행기입니다. 보잉 747. 감사합니다.